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다이어리 토크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독서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독서 노트에 필사한 책의 문장도 같이 읽어보고 이 문장과 연결된 제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독서 노트를 읽어보기 전에 요즘의 제 기록 근황에 대해서도 살짝 가볍게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해 여행을 다녀오셨나요? 3월이면은 개강도 하고 꽃도 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추억을 쌓으러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만의 철칙이 하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이어리를 꼭 챙겨가기. 여행 중에 틈틈이 시간이 생겼을 때 다이어리를 적는 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 중에서는 일단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넘어갈 때 2025년도 새해 목표가 적혀있는 종이, 이 종이를 싹 훑어보면서 1, 2월에는 내가 뭘 했는지 체크도 하고, 그래서 3월에는 어떤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점검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요 다이어리의 먼슬리 컨셉 페이지랑 드림빅 페이지를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라운지에서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날 때 다이어리를 들고 가서 위클리 페이지에 주간 목표도 미리미리 채워 넣고, 그리고 데일리 페이지의 투두 리스트도 조금씩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둔 덕분에 원래의 일상으로 금방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에는 낮잠도 자고 넷플릭스도 보고 하면서 뒹굴뒹굴 쉬기도 했지만 미리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적어놨기 때문에 지켜보는 상사가 없어도 금방 원래의 업무 모드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 띄워둔 이 페이지가 제가 여행을 가서 채워 넣은 페이지인데요. 이참에 제가 요즘 즐겨 쓰고 있는 문구템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 봐요. 첫 번째는 이번 제주도 여행에 가서 사온 펜케이스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파우치를 애정템으로 추천을 했었는데 요거랑 똑같은 브랜드인데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새로 샀어요. 잘 쓰고 있는 필통은 있지만 여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방에 이렇게 두 개를 잘 들고 다니고 있고요. 다음은 샤프랑 색연필이에요. 저 이제 진짜 샤프 그만 사려고 하는데 제가 산 샤프들 중에서 요즘 푹 빠져있는 거는 요 얇은 심 키타보시 브랜드의 우드 노트라는 샤프고요. 이거는 0.5짜리라서 저같이 글씨가 작은 분들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펜코의 샤프인데 예전에 오토 샤프 펜슬을 추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닳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새 샤프를 선물 받았습니다. 굵은 심의 샤프는 언제 좋냐면 아이디어를 막 메모할 때 아니면 생각 확장할 때, 낙서할 때 굉장히 좋아요. 뭔가 부담 없이 막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기에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샤프를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이 색연필도 추천드리는데 코이 누어의 라이트 블루 색상입니다. 이 색연필을 언제 잘 쓰냐면 투두리스트 다 했을 때 체크할 때 많이 써요. 생김새도 예쁘고 뭔가 들고 다니면 폼나는 것 같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전에 있는 프렐류드라는 문구점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수많은 문구템을 사왔지만 제일 잘 쓰고 있는 거는 이 집이 그려진 메모지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오프라인 매장에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 노트를 읽어봅시다. 이제 첫 번째 책은요. 가전주부 그리고 말만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최서영님이 쓴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라는 책 속의 한 문장이에요. 내가 닮고 싶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를 끔찍하게 대접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다. 그건 나를 탐구하는 시간 없이는 만들어내기 힘든 태도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희 아빠가 떠올랐는데요. 저희 가족 구성원은 저,
여동생, 엄마, 아빠 이렇게 4명인데 만약에 이 4명을 다 불러놓고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예민한 사람은 누구? 1등은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저를 1등으로 꼽을 거예요. 지난 영상부터 은근히 계속 제가 예민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썰들을 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집에서 저 혼자만 다이어리를 챙겨 다니면서 쓰고 연간, 월간, 일간 목표랑 계획을 계속 적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4시간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상대적으로 좀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신혼집을 들어오기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에도 모닝 루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닝 루틴을 하는 시간에 방해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 문을 꽉 닫아두고 있었고 엄마 아빠가 뭐 하자 이러면 바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방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마도 제 주변에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어둠의 기운이 막 맴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예민한 채환이, 예찬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아침의 예찬이는 지나가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런 말이 생겼을 정도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어느 날 지인한테 저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요. 채환이는 자기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지 잘 알아. 그게 채환이의 장점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당시에는 그게 칭찬인가? 아빠가 날 칭찬할 게 그렇게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똑똑하다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안다? 이게 무슨 뭉뚱그린 칭찬 같다고 느껴졌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칭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마이 스토리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목표 달성, 결과, 성취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나라는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으면 나는 더 단단해질 테고 조금 더 자주 웃게 될 테고 그러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끝까지 건강하게 이룰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이어리를 꾸준히 적으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루틴도 이어나가고 나에 대한 탐구도 꾸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대접하고 있나요? 다음 문장도 똑같은 책의 문장입니다.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동화 같은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게 되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한 성실이라는 가치는 쉽게 폄하된다. 그저 열심히 산다는 것은 목적 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비효율 행위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문장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딱 떠오른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도 노력을 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어렸을 적부터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노력을 드러내는 게 불필요하고 괜한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 예시로 들어보자면 화제의 중심에 있는 챗 GPT로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영상을 글 쓰는 것부터 컷 편집하고 목소리도 다 따로 녹음을 하고 자막도 달고 업로드하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제 스스로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친구가 야, 너 아직도 그렇게 해? 요즘은 AI가 컷 편집부터 업로드까지 다 해줘. 나 1시간만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하면서 머쓱해지더라고요. 요즘은 하고 있는 일을 반자동화도 할 수 있고 투자해야 되는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진짜 멋진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넘쳐나는 기술을 스마트하게 이용을 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근데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AI가 아닌 제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자동화 시대에도 스스로 고민을 하고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첫 시작은 엉성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시작하고 실패를 하거나 부족하면 그때 AI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한 고객님께서 DM으로 제 텀블벅 성공과 실패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고 연락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기에 딱 적합한 예시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감정 다이어리로 텀블벅 펀딩에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목표 금액의 70%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펀딩이 무산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는 후회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부족하고 엉성한 것들이 당연히 많은데요. 그거를 3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품을 예쁘게 보여주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어도비 프로그램도 지금보다도 더 다룰 줄 몰랐고 목업이라는 개념 자체도 몰랐어서 인쇄 테스트를 진행한 내지랑 표지를 직접 막 잘라가지고 시중에 있는 다이어리에 냅다 붙여서 사진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 종이도 너덜너덜 굉장히 엉성하죠. 그래서 당연히 상세 페이지를 보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그런 엉성함이 다 느껴졌을 거고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매력을 더 느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을 설명하는 능력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읽어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들어갔는지를 깔끔하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이 당시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기존에 올리는 것처럼 브이로그만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물론 최근에 성공한 펀딩 건도 색다른 마케팅에 도전을 한다거나 광고를 태우거나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펀딩 오픈 전과 후로 나누어서 롱폼과 숏폼을 언제 어떻게 올릴 건지 그리고 각 영상에서 전할 메시지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를 미리 기획을 해뒀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펀딩을 실패한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신상품도 만들고 마케팅도 해오면서 무수한 데이터가 쌓인 덕분이잖아요. 챗 GPT한테도 질문 한 줄을 딱 던지는 것보다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뒀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수록 더 완성도도 높고 정교한 답변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문장처럼 주어진 하루하루는 열심히 살되 성과에 대한 생각은 조금 내려놓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멍청한 걸 해도 비효율적인 거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야지만이 그 이후에 내가 지금 배워야 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더 똑똑하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추후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 지금 어떤 걸 해나가고 있나요? 다음은 이기주 작가님의 보편의 단어 책 속 문장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기분은 창호지와 비슷하다. 타인이 더러운 말과 행동으로 찌르면 힘없이 찢어지고 만다. 기분을 회복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나 나 아닌 다른 존재의 다정함을 접착제 삼아 마음에 고르게 펴바른 다음 시간이라는 바람 속에서 천천히 말려야 한다. 지난 다이어리 토크 영상 댓글에서 기분 리셋이라는 책을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그 책의 소개 문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생 끝에 행복 시작이라는 공식은 깨졌다. 내일의 생산성을 위해 오늘의 기분부터 챙기자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늘 수고만 하는 삶이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유에서 감정이 무너지는 걸 방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을 쪼개서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은 다이어리를 쓰고 요즘은 또 반신욕을 굉장히 즐겨하면서 조용한 노래도 틀어놓고 생각 정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존재의 다정함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얻는 것 같고, 찾고 있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북토크나 아니면 강연 같은 걸 찾아다니면서 혈기왕성한 에너지로 저를 채우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라는 바람, 감정이 단번에 바뀔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쪼개서 다이어리에 한번 적어보세요. 딱딱하고 냉정한 방식이 아니라 행복하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생산성을 위해 오늘의 기분도 챙기자.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것도 이기주 작가님의 보편의 단어 책 속 문장이고요. 두려움이 마음의 밑바닥에서 꿈틀거릴 때 이를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런지 글로 써가면서 조목조목 따져볼 수 있다. 그러면 감당하기가 버겁게 느껴지던 두려움도 문장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위세가 적잖이 사그라든다. 가끔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한때는 두려움을 없애야지만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점점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억눌러야 하는 게 아니라 친해져야 한다. 그게 살아가는데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두려움과 친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일기를 적는 건데요. 아무래도 슬픈 감정이 담긴 일기를 적을 때에는 내밀한 곳까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나 생각과 마주해야 하잖아요. 저도 쓰다 보면은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완전 인간 쓰레기인데? 하면서 바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문장도 있지만 점점 쓰다 보니까 나의 창피한 모습, 내가 고치고 싶은 것과 자주 마주하다 보면은 받는 타격감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의 부끄럽고 모자란 모습과 친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그리는 것인데요. 작은 실패가 반복될수록 목표를 세울 때 움츠러드는 순간들이 잦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컨디션에 따라서 내 꿈은 뭐다, 내 목표는 뭐다 이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겨지는 날도 있는데요. 근데 다이어리는 나만의 공간이니까 내가 꿈꾸고 있는 걸 시각화 공간에 계속 적고 있어요. 죽기 전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환상 같은 꿈을 적을 때도 있고 아니면 당장 내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꿈을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 크든 작든 꼭 적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꿈을 꾸고 적는 것 자체에서 이미 나는 재미를 얻었고 또 오늘을 살아갈 동력을 얻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거릴 때 그냥 두지 말고 조목조목 글로 적어보세요.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문장으로 전환되는 순간 파워를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두려움을 차분히 마주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다이어리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영상 제목에 대한 답을 내려보자면 나 자신을 끔찍하게 대접할 줄 알고 꾸준히 목표를 그리고 생산성에도 행복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 이것이 제가 바라는 성공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대화 나누면서 다이어리에 적은 그 내용들을 저한테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다이어리 토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